수많은 동물 중 왜 포유류에게서만 젖이 나오는 걸까요? 우리에게 친숙한 수많은 동물들은 4개의 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개와 고양이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인간조차 4발 달린 존재들이죠. 지금과 같은 수준의 과학이 발달하기 전 분류학자들은 주로 동물들이 가진 어떤 해부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그 동물을 분류하려고 노력했고, 그런 노력들이 수정 보완을 거치며 오늘날 우리는 지구에 존재하는 수많은 동물들을 크게 몇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735년 스웨덴의 생물학자 칼 폰 린네는 그의 저서 자연의 체계에서 지구의 동물들을 총 6가지 그룹으로 분류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4발 달린 동물이라는 뜻의 쿼드루피디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 조류이고, 세 번째는 도룡뇽이나 개구리 같은 양서류입니다. 그리고 이땐 도마뱀이나 거북 같은 파충류를 모두 양서류로 분류했죠. 네 번째는 물고기류,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섹타, 곤충군이고, 여섯 번째로 베르메스라고 해서 지렁이와 같은 분류하기 애매한 녀석들을 몽땅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 양서류인 개구리나 도룡뇽은 발이 몇 개죠? 분명 4개의 발을 가지고 있죠. 또 당시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돼 있던 도마뱀이나 거북 같은 파충류는 다리가 몇 개입니까? 4개죠. 심지어는 지금은 팔다리가 사라진 뱀조차도 과거에는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제가 지난 뱀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엔 조류를 보겠습니다. 새는 다리가 2개죠. 그런데 여러분, 새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제가 지난 익룡 영상에서 새가 어떤 공룡에서부터 나왔다고 말씀해드렸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조류랑 파충류를 한데 묶어 석형류라고 한다고 말씀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의 날개는 수각류 공룡의 앞발에서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새는 결국은 4발 달린 동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지고 보면 이 분류에 1번에서부터 3번에 해당하는 모든 녀석들이 4발 달린 동물이라는 것이죠. 린네는 이러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23년 후 1번 4발 달린 동물이라는 뜻의 쿼드루피디아를 매멀리아, 즉 포유류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정말 결정적인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녀석들은 어렸을 때 젖꼭지를 통해 어미의 젖을 빠는 동물이다. 대부분은 육지에 서식하며 일부는 바다에도 서식한다. 일부는 바다에도 서식한다라는 말은 바로 고래를 말하는 것이죠. 고래는 평생을 물에서 살고 정말 물고기와 닮았지만 새끼를 낳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새끼에게 젖을 먹여 키우기 때문에 포유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젖을 빠는 동물이다라는 말은 포유류의 특성을 정확하게 간파한 문장입니다. 오리너구리나 가시두더지 같은 단공류 동물들은 새끼를 낳지 못합니다. 알을 낳죠. 이 녀석들은 알을 낳지만 알에서 부화한 새끼에게 젖을 먹여 키우기 때문에 포유류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애매한 녀석들을 분류하는 기준은 그 동물이 물에서 사는지, 육지에서 사는지, 혹은 새끼를 낳는지, 알을 낳는지 따위가 아닙니다. 그저 새끼에게 어미의 유선으로부터 분비되는 젖을 먹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이죠. 젖을 먹일 수 있다는 이 단순한 이유 하나가 포유류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말입니다. 이런 단순한 분류 방식은 18세기 분류학의 아버지 칼 폰 린네가 맴멀리아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포유류를 분류하게 된 1758년부터 동물의 DNA를 뜯어보고 유전자를 비교 분석해 동물을 분류할 수 있게 된 현대 분자계통학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동물 중 포유류에게서만 젖이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포유류에게 젖이 나온다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초의 포유류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그 최초의 포유류가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처절한 생존 방식을 사용해야 했는지를 알아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3억 8천만 년 전 대봉기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봉기 초, 육지에는 4발 달린 동물이라곤 아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죠. 유일하게 육지에 기어올라와 살던 동물이라고는 곤충과 비슷한 절지동물들 뿐이었지만 바닷속은 이미 엄청난 생태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대봉기는 물고기들의 시대였으니까요. 크기 1.8m의 원시 상어 클라도셀라케, 또 상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최대 크기가 9m에 달하며 머리와 몸통을 5cm의 두꺼운 가피로 감싸고 있었던 던클리오스테우스 같은 무시무시한 판피르 물고기들이 이미 수많은 물고기들과 함께 바닷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물고기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실러캔스와 디프테로스라는 물고기죠. 이 녀석들은 포식자들이 들끓는 무시무시한 바다를 떠나 강이나 호수 같은 민물의 자리를 잡았던 물고기입니다.
우리는 먼저 실러캔스라는 물고기를 보겠습니다.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학자들은 4억 년 전 살았던 이 녀석들이 공룡과 함께 6600만 년 전 멸종해버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개체들이 아직도 발견이 되고 있죠. 이 녀석들이 정말 독특한 이유는 이것인데, 물고기의 앞뒤 지느러미가 있어야 할 위치에 도톰한 살이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느러미에 고기가 붙은 녀석들을 고기 육자에 지느러미 기자를 써서 육기어류라고 합니다. 이 지느러미에는 살만 차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살 안에는 단단한 뼈가 자리 잡고 있죠. 이와 같은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훗날 이 육기어류의 지느러미가 육상동물의 다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2012년 스페인 세비야 파블로 데 올라비데 대학교 연구진들은 제브라피시라는 물고기의 배아에 육상동물의 다리 발생과 관련이 있는 혹스D13이라는 유전자를 추가적으로 결합하자 제브라피시의 앞뒤 지느러미가 도톰한 살이 붙은 육기어류의 지느러미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물고기의 지느러미로부터 어떤 유전자가 과발현돼 지금 네발 동물의 다리가 탄생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엔 또 하나의 독특한 물고기 딥테루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녀석들은 방금 설명해드린 실러캔스처럼 앞뒤 지느러미에 도톰한 살이 붙어있는 육기어류였지만, 이 녀석들이 정말 더 특이한 이유는 무려 3억 8천만 년 전 물고기에게 오늘날 육상 척추동물의 호흡기관인 폐의 흔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구의 산소 농도를 연대에 따라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대봉기 초기에는 산소 농도가 점점 낮아졌는데, 바로 이 시기에 어떤 딱딱한 뼈를 가진 물고기들이 물에 녹아있는 용존산소를 아가미로만 빨아들이기에는 어딘가 부족했는지 물 밖에 머리를 내밀고 대기에서 직접 산소를 빨아들이기 시작했죠. 이 녀석들은 몸을 물에 띄우기 위한 부레를 가지고 있었는데, 학자들은 이런 물고기들 중 일부가 이 부레와 같은 기관을 폐로 발전시켰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느러미가 다리가 되었고 원시 부레를 폐로 발전시킨 이러한 녀석들은 결국 3억 7천만 년 전 이크티오스테가와 같은 네 발 달린 물고기의 형태로 육지에 기어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구 최초의 네 발 달린 육상 척추동물, 고대 양서류가 탄생한 것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런 녀석들이 땅에 기어올라오고 나서 발생합니다. 마치 도룡뇽과 같은 이 고대 양서류 중 어떤 개체들이 차츰차츰 물에서 점점 더 멀리 벗어나게 되는데, 이들은 점점 물에서 멀어질수록 자손을 남기기가 힘들었죠. 개구리나 도룡뇽 같은 대부분의 양서류들은 물이 없으면 번식이 불가능합니다. 물고기처럼 먼저 암컷이 만들어낸 무정란을 물에 뿌리면 곧이어 수컷이 그 위에 정자를 뿌리는 식으로 체외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양서류가 이렇게 낳은 알을 물에서 건져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알은 수시간 내 수분을 잃고 전부 말라 죽어버릴 겁니다. 때문에 물이 부족한 환경에 사는 어떤 양서류들은 자신들의 촉촉한 피부에 알을 부착시킨다거나 그 알을 삼켜 알의 수분을 유지하는 등의 기괴한 전략들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지로 진출한 고대 양서류들이 그들의 자손을 남기기 위해 해결해야 할 정말 중요한 과제가 바로 알의 수분을 유지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내륙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물은 점점 구하기 어려워졌으며 알 또한 말라 죽어버리기가 일쑤였기 때문에 수많은 녀석들이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거나 멸종해버렸죠. 하지만 약 3억 2천만 년 전 이것을 보완한 아주 획기적인 녀석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도마뱀을 닮은 이 녀석들은 물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알을 수정시킬 만한 수분이 많은 촉촉한 곳을 찾아야만 했죠. 이 녀석들이 찾게 된 장소는 난자가 만들어지는 바로 그곳, 암컷의 몸속입니다. 이들은 암컷의 몸속에 직접 정자를 주입해 알을 생산해내게 되죠. 정말 신비로운 것은 그 알의 형태가 매우 독특했다는 사실입니다. 개구리 같은 양서류들의 알이 배아와 노른자로 분열되는 것과는 다르게 이 녀석들의 알은 배아를 양막이라는 부들부들한 막으로 한번 덮고 그 속을 물, 양수로 채워놓은 구조로 되어 있었죠. 배아를 양수라는 물속에 넣어놓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알, 양막란이 탄생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양막란도 완전하지는 않았죠. 이 양막란은 양서류의 알보다 건조한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더 오래 버틸 수는 있었지만 습도가 낮은 날이 계속되면 여전히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알이라고 하면 계란과도 같은 딱딱한 껍데기를 가진 알을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뱀이나 도마뱀들은 대부분 말랑말랑한 알을 낳죠. 껍질 부분을 잘 보시면 딱딱한 껍데기가 아니죠. 이런 말랑말랑한 알은 여전히 건조에 취약하기 때문에 수많은 파충류들은 습기가 많은 땅속이나 바닷가에 알을 낳거나 묻어버리는 그런 전략을 사용합니다. 약 3억 1200만 년 전 처음 등장한 초기 형태의 석형류의 알도 이렇게 말랑거리는 알이었고,
그것은 공룡들 또한 예외가 아니었죠. 여러분들은 공룡이 딱딱한 알을 낳았을 것이라 생각할 겁니다. 공룡이 딱딱한 알을 깨고 나오는 장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죠. 하지만 2020년 6월 마크 노렐 박사가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약 2억 3천만 년 전 등장한 최초의 공룡들 또한 말랑말랑한 알을 낳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랑말랑한 알이 좀처럼 화석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룡들이 모두 딱딱한 알을 낳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말랑말랑한 알들은 최소 3번 이상의 진화를 거쳐 우리가 생각하는 딱딱한 공룡의 알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새들 또한 공룡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공룡에서부터 발달한 이런 딱딱한 껍데기를 가진 알을 낳는 것이죠. 뭐 어쨌든 석형류들은 이렇게 알을 습기가 많은 땅에 묻거나 알의 표면을 딱딱하게 석회화시켜 알의 수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사용한 녀석들도 있었죠. 어찌 보면 도마뱀과 정말 비슷하게 생긴 이 녀석들은 당국류로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디메트로돈이 바로 이 당국류이죠. 학자들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녀석들이 도마뱀이나 공룡과 같은 석형류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해부학적 구조, 분자적 구조는 석형류의 구조와 너무나도 달랐죠. 이 땅 위에 사는 양서류를 제외한 모든 네발달린 척추동물은 두개골의 형태에 따라 이렇게 단 2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두개골의 안과 눈구멍 뒤쪽에 구멍이 1개 있는 녀석들입니다. 단일 구멍이라 당국류이죠. 하지만 석형류들은 이 구멍이 2개죠. 그래서 이국류입니다. 이것들은 이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연결하면 당국류는 훗날 포유류가 되는 우리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은 인간도 안와 뒤에 구멍이 1개 있는 당국류이죠. 이 당국류들 또한 석형류의 알처럼 말랑말랑한 양막란을 낳았으며 알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게 이들의 번식을 위한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이 녀석들은 알을 지키기 위해 정말 독특한 방식을 사용했는데 아마 피부 표면에 점액질이 흘러나오는 어떤 점액샘이 있었을 겁니다. 이 녀석들은 알을 품으면서 몸에서 나오는 점액질을 계속 알에 묻혀대며 알이 마르지 않도록 촉촉하게 유지했죠. 이 점액질이 나오는 샘을 유사 아포크린 샘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종의 초기 땀샘이죠.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얼라버 옵테달 박사는 아마도 말랑말랑한 알에 점액질을 묻히던 유사 아포크린 샘이 점점 진화하여 오늘날 포유류의 젖샘이 되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오리너구리를 알을 낳는 형태의 원시적인 포유류 당국류라고 했습니다. 오리너구리는 알을 낳지만 그 알이 딱딱하지 않습니다. 말랑말랑하죠. 오리너구리는 자신의 배 위에 알을 올려 말랑말랑한 알이 마르지 않도록 젖을 묻혀댑니다. 게다가 이 녀석들은 젖꼭지도 없습니다. 젖은 그저 배를 지나는 젖샘에서 땀처럼 흘러내리죠. 이 알이 부화해 새끼들이 태어나면 새끼는 어미의 배에서 땀처럼 흘러내리는 그 젖을 먹고 자랍니다. 오리너구리의 DNA를 분석한 분자적인 증거 또한 오리너구리 같은 당국류들이 포유류의 줄기에서 가장 먼저 분화돼 나온 프로토테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전 영상인 인류의 진화 2편에서 알을 낳았던 어떤 원시 포유류 중 일부가 훗날 자신의 몸속에 직접 알을 낳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런 동물들이 새끼를 낳는 포유류로 진화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최초의 줄기 포유류인 당국류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젖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진화해 나간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점액질이 나오는 유사 아포크린 샘을 자주 사용하다 보니 그 유사 아포크린 샘이 젖샘으로 진화한 것도 아니죠. 진화에는 어떤 의지나 방향성이 없습니다. 수많은 네발달인 육기 어류들이 물가를 벗어나 육지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죽어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육지의 깊은 곳을 향해 진출한 수많은 고대 양서류들과 이들에서부터 진화한 수많은 양막류들이 알을 성공적으로 부화시키지 못해 대가 끊겨 멸종해버렸을 것이고 오직 알을 지킬 수 있었던 극히 일부의 동물들만이 완전히 육지에 적응해 당국류와 석형류라는 4발 달린 육상동물의 형태로 생존할 수가 있었고 그 당국류들 중에서 땀샘에서 젖을 생산해낼 수 있는 돌연변이가 일어난 아주 소수의 개체들만이 진화의 압력을 견뎌내고 오늘날의 포유류로 살아남아 그들의 수많은 자손들을 남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1873년 생물학자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 제7장에서 포유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젖샘은 모든 포유류 집단의 공통되며 그들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하다. 따라서 젖샘은 아득히 머나먼 시기에 발달했음이 틀림없다.